지난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한 우리 군은 올해 초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강한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 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5부 국방개혁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2019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올 한 해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수 국방부 국방개혁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요. 시대 변화에 발맞춘 4차 산업혁명을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군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네, 실장님,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국방혁신 추진단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개혁 2.0에서 네. 세 개의 중요한 추진 기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 국방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개혁 과제가 전체 4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여 개가 직간접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 관련된 좀 세부 과제들을 좀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추동력 있게 가져갈 네.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동기에서 어떤 별도의 추진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국방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2개월째, 3개월째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 추진단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네. 차관을 단장으로 하면서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국방부, 합참, 그리고 안보지원사까지 관련 인원들이 약 30여 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4차 산업 시대의 그 파괴적인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죠. 네. 국방 분야도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변화에는 이제 초연결승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이라는 기술 전제가 따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군은 이러한 파괴적인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군의 속성상 네. 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점에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제 군의 접목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보안 장벽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방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또 빅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이러한 규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안과 규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시 보안 문제가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암호 장비를 예를 들면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고가가 되겠죠. 고가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서형화된 일종의 플랫폼에다가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능성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기동성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것에 우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방혁신추진단 구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빅데이터 구축 문제가 나올 때 보안이라는 문제가 계속 연계가 되겠지만 네. 새로운 관점에서 군사기밀, 보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보호를 하되 나머지 예. 부분은 과감하게 좀 오픈하고 민간 영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들께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점을 또 보완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축적, 공유, 활용 문제 그리고 관련된 보안 정책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예, 저희도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공유 활용 체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보 체계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축적, 공유, 활용을 위한 어떤 문화와 제도의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그 국방의 전반적인 국방 운영 체계라든가 전장 관리 체계 이러한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들이 유통이 되면서 축적이 되고 또 공유 활용되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정보 체계의 그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네.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또 근우려 정보 빅데이터 분석 체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총수명주기 관리 최적화 등이 그 네.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방의 어떤 특수성에 기인해서 어떤 그 민감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보수적인 네.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그 우리 국방 커뮤니티의 어떤 그 강력한 보안 정책으로 예. 인해서 민감 자료나 비밀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던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추진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안 기능은 강화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 정책의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 네.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드론보 체계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선 그 보안 장비, 네. 초소형 무선 보안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암호 모듈에 관련된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범정부 차원의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이 문제들을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좋은 대안이 도출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을 강화도 해야 되고 네. 또 허용할 수 있는 건 또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역시 또 문화의 변화가 중요한데 네. 위원님 지금 요즘은 차세대 이동통신이 활발해지면서 벌써 5G 상용화가
도래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5G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우리 군이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금년도 처음으로 모바일 수준이거든요. 모바일 수준에서 5G 상용화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025년쯤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5G에 대해서 시대는 도래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 5G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4G잖아요. 네. 그러니까 4G에 비해서 속도 면에서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빨라요. 네. 또 용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네. 100배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5G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이러한 기술을 이제 국방에 적용하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군이 5G 기술을 이렇게 직접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수준에서의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인력 그리고 또 예산 등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5G를 직접 선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 측면에서의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국방 시스템이라는 거는 매우 복잡하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한 안전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민간 분야죠. 민간 네. 분야 기술을 국방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는 거는 민간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하면은 뭐 테스트 베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윈윈하면서 네. 그 민군 협력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5G 시대가 이제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데 군에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이제 다양한 의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군이 이끌고 또 세워놓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운영한다는 거는 군사 능력 운영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1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이 출범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에 전체 추진단 회의를 장관 주재로 진행을 했고요. 예.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또 잠정적으로 설정된 여러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운영 분야의 20개, 네. 그리고 기본 제도 분야의 10개, 그리고 전력 체계 분야의 30개에서 총 60개의 과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과제와 사업들을 이제 네. 최종적으로 국방부 차원의 어떤 논의와 조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중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업들의 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앞에서 보안 정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관련 규제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러 시스템들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조직 간의 그 역할,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네.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앞으로 기대가 네. 큽니다. 60개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조직 예산 잘 운영돼야 되는데요. 실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안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언급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국방개혁 2.0의 성공 추진을 위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방개혁실인데요. 국방개혁실의 주요 임무 그리고 올해 업무 추진 중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개혁실의 올해 그 추진 주요 임무 중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세워놓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는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저희가 4대 국방개혁 분야, 군구조, 국방운영, 병역문화, 방위사업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42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 그 과제를 이제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과제별로 이 기본 계획에 그 기준해서 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본 계획에 담지 못했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일정, 로드맵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작성을 하면서 과제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회의, 특히 그 다양한 현장 점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 성과를 분석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석 평가 결과는 장차관이 주관하는 매월 1회씩 진행하는 전체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분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네.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개혁 2.0의 전체 과제 중에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배전의 노력을 네.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네.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평가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또 분석 자리에서 또 점검회에서 보완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방개혁실의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가 중점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실장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국방개혁에 관한 업무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법제화된 것이 2006년도니까 시간이 네. 훨씬 지났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그 논의는 무성했지만 성과는 좀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을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방향성이 좀 애매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제 국방개혁 2.0을 보면 그 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방향성이 무척 선명해 보이고요. 방금 이제 4대 분야 말씀하셨고 4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성이 선명하고 또 공감대도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을 보면 잘 되리라고 아주 생각을 합니다. 몇 개 과제가 뭐 상징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 주도의 작전 지휘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네. 또 지역사회와 상세하는 군사시설 조성해서 해강 안에 있는 철책을 제거해 나간다든지 예. 또 인권보호관 설치, 사실 이런 생각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든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병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고 평일 외출을 활성화했죠.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뉴스에 보니까 이제 군세권이 활성화됐다래요. 네.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윈윈하고 있는 좋은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담은 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강한 군으로의 변혁적 발전, 변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잘 설정해 있고 또 국민과 체감하는 그런 국방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데요. 네, 위원님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그 국방개혁실 업무 추진 중점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강군 건설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강군 건설을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어떻게 각오하는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제 병력 중심의 이런 군 구조를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병력 집약적 군 구조를 탈피해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이라는 전력 구조로 네.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파괴적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고 네. 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방개혁실의 업무에 있어서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가 들어간 게 많은 걸 또 함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방개혁실의 올해 중점 업무인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요,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이제 국방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필요성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우선은 우리 그 국방 정책의 어떤 추진 여건의 제한 사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저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인권과 복지에 네. 대한 국민적 요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국방의 재원을 충분히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앞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4차 산업의 여러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 미래 전쟁 환경을 급격히 네.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대단히 큰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보 위협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북한 위협과 관련돼서는 안보 상황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그 불확실성의 예. 측면에 있고요. 주변국의 경우도 우리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또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어떤 군비 경쟁의 심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잠재 위협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저희한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사이버, 테러, 재해재난과 같은 소위 말하는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인 네.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보 상황의 악화가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초유의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방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관성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방개혁 2.0의 어떤 배경이고 필요성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목표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그 엄혹한 안보 환경을 저희가 극복을 하고 예.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저희가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 개혁 2.0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상비 병력 감소잖아요. 지금 언급해 주셨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군 구조 개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져볼 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개혁까지 추진 현황과 어떻게 특히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군구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군구조는 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논의를 하는데요.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먼저 지휘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네. 저희가 우리 주도의 그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한미동맹의 이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안정적으로 지휘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착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 구조 부분의 경우는 우선 육군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병역 자원의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병역 집약적인 사단 구조는 일부 축소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상작전사령부, 그다음에 기동사단, 신속대응사단 같은 부대들이 새롭게 창설이 되고요. 네. 또 드론봇이라든가 워리어 플랫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부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네. 오히려 부대 전투력은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군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전에서의 그 해군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비록 인원을 크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부대 구조를
부대 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력 구조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상비 병력은 감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근무원 등 그 민간 인력을 대폭 저희가 확충을 해서 전투 병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을 증원을 해서 전문성 있는 간부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투 부대라든가 지궁 대기 부대의 경우는 완전성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비 전력의 내실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비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투력은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구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북한 위협을 포함해서 지금 전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의 선도 같은 이런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잖아요. 육군의 4분의 3을 지휘하는 정말 메머드급 사령부가 창설돼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성을 하기로 시작한 지 무려 이제 구상이 나온 지 20년 만에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 2.0의 첫 개혁 성과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지작사 창설의 의미 그리고 파급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지작사 창설은 그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또 오래된 국방개혁 과제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작사의 임무는 그동안 1군과 3군이 맡았던 한반도의 동서의 그 넓은 작전 지역에 대한 지상작전 지휘 통제를 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고요. 네. 또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연합 지상군을 지휘 통제하는 작전 지휘 통제하는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금 맡고 있는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의 역할도 앞으로는 지작사령관이 맡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지작사 역할이 정말 많이 커지고 또 이게 또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제 병력 구조 개편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육군의 이제 상비 병력 감소로 인한 또 이것이 또 병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주변에서는 군 전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보강을 통해서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육군의 병력 감소를 상쇄시킬 보강 전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상비 병력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 인구 절벽 말씀하셨고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군의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비 병력이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병력의 숫자로 강군을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 자위대는 뭐 약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상비 병력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쇄시킬 보강 전력은 아까 답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첨단 과학기술 중심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인력 구조를 일부 개편해서 민간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부사관 역할을 강화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비 전력 내실화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전투부대 능력은 오히려 이제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K1 전차는 승무원이 4명 탔습니다. 지금은 K2 전차로 바뀌면서 3명이 타고 있어요. 자주포만 해도 옛날에는 7명이 승무원이었었는데 지금은 K9 자주포로 바뀌면서 6명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성능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병력은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체계뿐만 아니고 국방 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
전 분야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상비 병력 줄었다고 해서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설명을 조목조목 잘해주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제 또 핵 WMD 대응 능력 구비 예산 올해 16.2% 증가됐잖아요.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그동안 집중 투자했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앞으로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전방위적 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WMD의 대응 능력은 중요해지고 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되는지 좀 실체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그 국방비 예산이 전체 국방비가 8.2% 증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무기체와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가 13.7% 네. 증가됐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핵 WMD 지금 말씀하신 대응 전력에 대한 증가율이 16.2% 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국방개혁의 그 전체 5개년 중기 계획도 연평균 증가율 7.5%를 상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비의 증가가 바로 우리 국방개혁 실행력 제고의 기반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로 전환하기 위한 그 실체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부언을 하고 싶은 것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저희 국방부에서 이제 삼축체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에서는 이 핵 WMD 대응 능력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6.2%의 높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오히려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6조 7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지난해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분주하게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군 건설을 목표로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질없도록 지난 2월에는요. 추진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리였고 주요 논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당연히 참석하셨겠죠? 네. 국방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이제 국방부에서 장차관 주관으로 그 매월 열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 추진 점검 협의체입니다. 네. 그 지난 2월에는 이제 국방부 차관님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국방부 각 국실장뿐만 아니라 과장 그리고 합참 또 국방개혁 자문회 의원 등 한 120여 명이 참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각 군은 화상을 통해서 실제 추진 점검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 회의는 42개 국방 과제 전체에 대한 진도 보고가 있었고요. 네. 또 현안 과제에 대한 아주 중점 토의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비 전력의 내실화, 또 효과적인 사이버 작전 수행을 위한 기능의 보강, 네. 또 부대 구조 이런 게 논의가 됐었고요. 또 병 근무 여건 개선, 또 전역 후에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아마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에서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하고 토의하는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추진 점검 회의에 의해서 또 지난 3월에는 현장 방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곳에서 어떤 그 현장을 또 점검하셨고 또 그 결과 느끼신 소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현재는 이제 국방개혁 기본 계획이 이제 완성되고요. 네. 그 추진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첫 현장 점검으로서 7군단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 점검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예하 부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측면이 네.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 개혁의 주 대상이 이제 우리가 육군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육군 부대 구조의 핵심에는 7군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7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부대의 그 기계화 부대 편성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들었고요.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네. 또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네. 시간이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있었다면은 이번 그 현장 확인에는 국방부, 그다음에 육군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와 육군본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고 네. 현장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진 점검 회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번과 같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고 듣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된다.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방부의 정책 자문위원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한두 번쯤은 같이 한번 현장 점검에 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앞으로 개혁까지 이렇게 추진 점검과 현장 확인 계속해 나갈 예정이시죠? 네, 그 현장 점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월에 지금 권 의원님 다녀오신 7군단을 비롯해서 10개 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네. 올해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94개의 부대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점검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군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그 부대 개편에 있어서 병력 그리고 시설, 조직, 네. 전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게 조화롭게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전투력 발휘가 보장이 되고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한 사항들이 네.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국방 운영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의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저희가 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네.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욱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좀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하게 추진하고 꼼꼼한 점검 이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언급했는데요.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해서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병영 환경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 병영 환경은 이제 장병들이 이제 입대에서 제대까지 총 생애 주기, 군에서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그 의식주 그리고 의료, 네. 또 안전 이런 그 기본적인 병영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예. 관리되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예시로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그 잔반을 측정하는 그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어느 병사가 어느 반찬을 얼마나 남기는지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물론 메뉴도 계산을 합니다만 네. 이 자료를 그 개인 그 병사의 건강 관리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복 개인 장구리 같은 경우에도 3D 스캐너로 측정한 개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장병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개별적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동 원격 진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초기 환자 수송 간에 무선을 통해서 아주 수준 높은 그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게
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네. 획기적으로 장병들의 어떤 그 생명 네. 보호와 건강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동의하에 네. 신상 정보 그리고 인성 검사 결과 이런 것들과 함께 그 부대의 각종 사고 정보 DB 등을 분석해서 획기적으로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모습,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 병영 환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드론봇 전투 체계, 또 워리어 플랫폼, 또 타이거 4.0 이런 용어들을 또 많이 쓰고 지금 또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렇게 봤던 그 미래 전쟁의 모습이 이제 현실화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않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미래 전쟁 환경에서는 세 가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No battlefield, no human, no combat이 예. 그것인데요. 미래에는 no battlefield, 어떤 지리적인 전쟁터가 없어지고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 사이버의 5차원 영역 속에 어떤 특정한 그 불연속적인 영역이 어떤 전쟁의 대상이 되고 네. 전쟁의 어떤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거기에는 no human, 네. 예, 인간보다는 무인 체계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no combat, 소위 말하는 그 무자비한 그런 그 물리적 파괴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예. 또는 다양한 비살상 그런 제압 수단들이 주요 수단으로 움직이는 네.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이제 미래 전쟁 환경의 모습인데 우리 그 미래 우리 안보의 관건은 과연 누가 먼저 어떻게 이러한 미래 전쟁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이것이 네.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미래 전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7개 핵심 선도 기술을 선정을 해서 네.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다소 좀 용어가 어렵긴 합니다만 소개를 드려보면 첫 번째가 초연결 지능형 지휘 통제, 그리고 자율무인 기반 감시 정찰, 인간과 무인 체계의 협업, 그리고 임무 지속형 제인 전투 체계, 미래형 추진과 플랫폼, 네. 초고속 고위력 정밀 타격, 능동 사이버 방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래 전장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를 살펴보니까요, 비용 절감과 원천 기술에 집중해서 식민지에서 우주 강국이 됐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춘 기술 적용과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최 교수님께서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그 실장님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전장 환경 변화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스마트 병영 환경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 군사력 건설하면 그 다양한 분야에서 소요가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네. 우려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접근하다 보면 성과를 오히려 못 얻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까도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 네.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차별화된 우위를 달성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방산 수출도 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ADD가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ADD에서도
속성상 그 폐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창의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예. 외부적으로 보면 연계와 협력을 해서 외연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국방부와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갔다 왔어요. 네. 그 3D 프린팅 제조 혁신센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술적 발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3D 프린팅 그러면 플라스틱만 생각했는데 이미 금속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적용 가능한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고 네. 예를 들면 노후됐거나 단종된 부품들을 사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무기 체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3D 프린터로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군이 모든 것을 다 한다기보다는 네. 민간하고 자꾸 협력해서 네. 협력을 확대하고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력도 있는 것이고요. 예. 장비도 있는 것이고 또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경쟁력 확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주기술, 또 사이버 억제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민군 협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우주 기술 그다음에 사이버 이런 측면에서 민군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민군 기술 아니요. 우주 기술 중요하지만 이제 사이버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전력의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ICT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ICT 첨단 분야가 사실은 군에 비해서 그 민간 분야가 훨씬 앞서 있어요. 네. 또 이제 일부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아까 5G 말씀드렸는데 예. 5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군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버는 이미 억지력을 넘어서 가지고 전쟁 초기에 실제 어떤 승패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핵심 전력으로 지금 네.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러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실용 가능한 민간 첨단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예. 또 이렇게 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국방 시스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국방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고요. 또 기능으로 보면은 완전성을 요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민간 기술이 군에 적용에 성공한다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술의 고도화가 보장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도화를 시켜지고 민간 입장에서는 고도화된 성숙 기술을 다시 이전을 받으면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주기술도 저희가 방송 한번 했었거든요. 역시 민군 협력이 대세더라고요. 네, 실장님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군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또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 조치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부가 이 안보에 대한 재원 투자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특히 국방 R&D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고 예.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방비 대비 그 국방 R&D의 비중이 6.7%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을 좀 대폭 확대하는 네.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네.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그 규제에 대한 네. 그 개선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보안 정책 네. 문제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스마트 병영 환경에서 설명했던 이동 원격 네. 진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군 내에서의 원격 진료를 얘기합니다. 네. 군 내에서의 원격 진료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 군 바깥에 상황에 따라서는 군 바깥에 민간의 수준 높은 전문의한테 네. 초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격 진료 체계를 구현을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수준의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의료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네. 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예.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스템의 구축보다도 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전부 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네. 시험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 2.0을 또 이렇게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유관기관과 협조, 또 네. 규제 완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올해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꼼꼼하게 마련된 계획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당부 말씀 또는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그 말씀들을 했습니다만 미래 전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저희들은 보면 그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틀, 과거의 기준으로 국방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생각들은 첫 번째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군은 오랫동안 이 자군 중심으로 되어 왔었거든요. 육해공군. 자군 중심의 사고에서 이탈해서 우리 국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 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몰라서 하는 우려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외국군 사례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데 몰라서 그냥 단순한 우려도 네.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할 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인재 육성인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 인재는 제가 볼 땐 군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개혁실에는 정말 쟁쟁한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명실공히 그 국방개혁 업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나가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혁이 성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실장님 잘 참가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개혁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방부지만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네. 국방개혁을 잘 계획해서 또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네. 국민을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국방개혁 2.0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국방개혁 2.0 지금은 실장님께서 모두에서 이제 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수립한 계획을 여하히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 국방부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장병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촘촘히 예. 점검하면서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네.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국민의 군대를 만든다 이 영화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국방개혁 2.0의 어떤 성공적 추진, 그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또 의견 수렴, 체감들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점검해야 되고요. 또 현장 방문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그런 국방개혁 2.0 성공적 추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도입과 과감한 개혁과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의 힘찬 순항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